프랑스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다. 독일도 사상 최고가 부근이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상승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홍길동 시장이다. 그렇죠. 홍길동 시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어떤 그 기업들의 재고 상황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재고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예. 네. 미국 경제가 침체로 진입하는 시기에 반도체는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시기에 우리 주가가 미국 경제 침체만을 반영을 해서 빠질까요? 우리 시가총액 1위는 반도체인데 생각보다 지켜낼 힘이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의 변화가 주식시장 보는 분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또 진심인 우리 이선엽 장군님 모시고 오늘 투자 전략 혹은 뭐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엽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쉬었지요. 한 주 쉬면은 얼굴이 확 좋아지시더라.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요즘 자, 뭐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뭐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도 매크로들만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뭐 매크로는 워낙 잘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저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다시 한번 넓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시장을 보자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표를? 네. 자, 첫 번째 장표는 여러분들 유럽 증시를 제가 지난 연말 또 올 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기준입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려온 거니까 한 10분 전까지 그려온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가 직전. 매크로 너무 안 좋다는데 경기는 침체라는데 지수는 다르게 움직이죠. 아마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증시는 매크로가 아닙니다. 예, 변화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프랑스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다. 독일도 사상 최고가 부근이다. 그럼 얘네는 상승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냥 하락장에서의 데드캣 바운드입니까? 상승장이죠. 사상 최고가를 네네네. 경신하는 시장을 두고 하락장이네 경기 침체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상승장을 상승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첫사례인 것 같아요. 왜 본인들 생각대로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홍길동 시장이다. 그렇죠. 홍길동 시장입니다. 네. 사상 최고가는 강세장인 거고 강세장인 거고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누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프랑스 까크 지수에 그 포트폴리오가 너무 왜곡돼 있다. 그것도 중시입니다. 네? 왜곡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곡돼 있는 걸 아는 것도 아니, 증권인들이 명품이 해야 너무 됩니다. 많다는 그래서 명품 지금 주식.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어제 시점으로 그러면 이게 프랑스 CAC 지수의 40 지수입니다. 네. 물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수가 프랑스 경기를 100%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보시면 LVMH 보이시죠? 그다음에 에르메스 보이시죠? 네. 요런 애들이 사실 시가총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명품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끌어올린 게 맞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명품 지수는 말 그대로 양극화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를 읽을 줄 아는 것도 증권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만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만 놓고 우리 서민분들이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부자 되는 사람들이 더 부자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현상을 반영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은 정확하게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랑스 지수 자체가 명품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견이 없고 그것도 프랑스 증시의 특징입니다. 왜곡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 40지수가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왜곡이 됐으니 바꿔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돈 벌 기회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럼 독일도 한번 볼까요? 그럼 독일은 뭐가 끌어올렸을까? 여기 아디다스도 보이시나요? 근데 재밌는 게 요 라인메탈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독일 가장 크게 라인메탈이 뭐 하는 회사일까요? 방산업체지요. 독일에서 펜저하우비츠라고 불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가적으로는 힘들었죠.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가스를 러시아에서 51%나 수입하니까 어려웠고 국민들은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은 수혜를 봤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에 이제 펜저하우비츠라고 불리는 이제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탱크를 만드는 회사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파르드라는 탱크를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그건 KMW라고 그래서 클라우스 마페이 베거만이라는데 그건 상장이 되어 있지는 KMW? 않습니다. 필름도 KMW. KMW입니다. 영어 약자로 해서. 김민호. 예. 근데 재밌는 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밌게도 독일에 전차를 만드는 공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잘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필요한데 파운드리예요, 그리고? 어디냐면 그리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예. 현재 독일의 전차는 그리스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스제라고 해야지 그럼. 예, 메이드 인 그리스죠. 예, 상표는 독일이지만 기술력은 물론 독일이겠지만 독일 사람들 디자인 바이 저먼. 예,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독일이 좀 옛날 같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을 항상 놓고 볼 때는 경제라는 큰 틀만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볼 때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유럽 증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독일의 지수는 사상 최고가 부근으로 가는데 어이없게도 관련 기업들은 수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역설. 두 번째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명품 중심 주식 시장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명품 관련 시장은 여전히 좋았고 여전히 신고가라는 이 역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지 매크로 전체만 놓고 나서 시장이 똑같이 움직일 거야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하면 안 되는 주식시장 분석 툴 중에 하나다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근데 이 드립니다.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의 증시의 이런 달림은 모래 위에 누각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언젠가 혹은 뭐 조만간 무너질 그런 증시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아시겠지만 경제는 성장률이잖아요. 네. 성장률은 GDP라는 거고 GDP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은 세계화가 돼서 기업들이 밖에 나가 있어서 사실 기업은 좋은데 그 국민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도 있네.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서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경제입니다. 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수는 요즘 보면 그 어려움을 다 반영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투자 전략만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었고 애널리스트 형을 오래 했었지만 제가 또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경제 얘기를 잘 안 하겠습니까? 아, 그걸로- 사관학교 출신 아닙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그래서 건데. 출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네. 매크로는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매크로를 볼 때 중요한 게 매크로를 끌어올린 동력이 뭐냐가 주식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주식시장이 좋았던 건 우리 경제가 좋았던 건 중국의 산업화라는 그런 동력이 있었어요. 그럼 그 관련주가 시가총액이 커서 많이 오른 거예요. 두 번째 2010년대 중후반에 중국의 소비화였었을 때는 중국의 소비라는 동력이 사실 주식시장이 끌어올린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는 중국의 산업화는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의 변화가 주식시장 보는 분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 중에서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지만 주식시장 놓고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시장을 다 읽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놓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장도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스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박스를 상단 돌파를 했죠. 이게 지금 오늘 아침 기준에 코스피 일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특징은 월요일에 우리 정광우 대표님도 얘기를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 주별로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계속 올라가요. 즉 위에는 잘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조정 한번 받을 때마다 하단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우리 야구로 얘기하면 밀어내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렇죠? 하나씩 차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야 이제 5월에는 쉴 때도 되지 않았겠어?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침체도 있대. 죄송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큰 흐름에서 우린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한국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깊지 않다라면 가능성이 있죠. 미국 경기 침체가 깊지 않다라면 뭐 깊으면 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 우리 뭐 박병창 이사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출 증가 요 세 가지가 맞물려야 관건이 될 텐데 자 지금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따 의사록 보여드릴게요. 하반기에 미국 경기 침체는 마일드할 건데 중국 경기는 회복될 것 같고 맞물려 있는 거죠.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그 시기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게 맞물려지고 있고 재밌게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는 국면에 반도체는 반등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미국이 안 좋아지는데 중국이 좋아질 때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 소비화됐었을 때 중국 소비주는 좋아지는데 중국의 산업화 관련주는 거덜이 나서 지수 박스권이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쪽을 사면 되는 거지 이쪽만 안 하면 되는 거였었죠. 네.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성장 방식의 동력 변화에 눈을 뜰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경제보다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도 세력이 있느냐. 두 번째, 주도 주가 있느냐. 세 번째, 기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느냐. 그렇죠? 이런 건데 자 지금 주도 세력이 있습니까? 있죠. 일단 외국인이 올해 시장에서 우리 8조나 샀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사주고 있다. 두 번째, 우리 개인분들도 너무 많이 분전해주고 있다. 감사하게도 기관 빼놓고는 다 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 두 번째, 주도주가 있나요 없나요?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주도주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아까 보셨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뒤를 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라면 불안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불안한 거냐? 근데 자, 넘어가기 전에 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 매크로 말고 정말 기업들의 상황만 보자면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기업이 어쨌든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수출은 지금 뭐 한 1년 이상 계속 저 박살나고 있잖아요. 뒤에 얘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걱정 마시고. 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 네. 그로 인한 주식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은 제일 중요한 게 재고 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이 너무 월요일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증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네. 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0년대 닷컴버블 기억나시나요? 말은 닷컴버블이지만 글로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 불리는 PC를 집에 드디어 이렇게 가져갔을 때가 요때 첫살에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PC 출하량입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PC를 샀던 것 같아요. 한 대당 300만 원씩 PC를.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PC를 샀죠. 그리고 PC가 장사가 잘 되니까 컴퓨터가 장사 잘 되니까 우리 주변엔 다 컴퓨터에서밖에 없었어요. 삼복 컴퓨터, 맞아요. 현주 컴퓨터, 세진 그렇죠? 컴퓨터. 세진 컴퓨터. 네.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늘었죠. 네.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닷컴버블 딱 2000년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PC 수요가 급감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요 급감 보이세요? 이게 지수 하락입니다. 자, 여전히 사람들은 컴퓨터를 많이 살 거라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안 사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기업들 전부 다 처음에 했던 건 재고 처리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눈만 뜨면 컴퓨터 세일이었었어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게 첫 번째 하락이죠. 네. 자, 싸게 판다는 얘기는 남아도니까 기업들 이익에서는 싸게 파는 만큼 마진이 줄 거고 물건이 남아도니까 공장 가동률이 줄었겠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게 여러분들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옛날 이름이 현대전자입니다. 파산할 뻔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1대 1 감자도 했습니다. 35,000원이었던 주가가 200원인가 100원인가 그때까지 맞아요. 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예. 3만 원에서 200원 예, 같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 주가예요. 그래서 균등감장 통관. 지금이야 되게 좋아진 기업이었지만 이때는 없어질 뻔했던 기업입니다. 원래 이 현대전자 하이닉스가 전신은 LG 반도체였고 네. 그게 현대전자로 갔다가 하이닉스로 갔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재고 순환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아진 문제인데 볼까요? 현재 어떤가? 재고가 없습니다. 왜 재고가 없을까요? 간단하죠. 1년 내내 경기 침체 온다고 떠드는데 어떤 기업이 재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아침에 우리 정광훈 대표님 얘기했던 그대로 재고가 지금 적정 수준까지 내려와서 설령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내려 팔아야 될 재고가 없습니다. 세일 과정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그럼 재고가 있는 분야도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경제 산업입니다. 구경제 산업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산업은 재고가 많습니다. 어딜까요? 반도체죠. 누가 뭐래도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어떤 그 기업들의 재고 상황을 놓고 보면 반도체는 재고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예. 네.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재고가 없죠. 그러면 보실까요? 그래서 감산하지 않습니까? 네. 선감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은 이 너무나 많은 재고 때문에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은 9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IMF 이후로. 인위적 감산과 기술적 감산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공장 세우는 게 인위적 감산이죠.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보다도 반도체 애널리스트의 말씀을 빌으면 이렇게 감산을 하면 재고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를 3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할 거다. 수요가 크지 않아도. 그런데 미국 증시는 미국의 경제는 언제부터 지금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된다라면 3, 4분기. 재밌게도 미국 경제가 침체로 진입하는 시기에 반도체는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시기에 우리 주가가 미국 경제 침체만을 반영을 해서 빠질까요? 우리 시가총 1위는 반도체인데 생각보다 지켜낼 힘이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조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조정은 폭이 깊다?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되려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를 하는데 우리는 크진 않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면 그때 감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미리 왜냐하면 그 서버 투자가 지금 중단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코로나 때 너무 이 반도체가 달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져서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감산을 먼저 시작을 한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기 침체 때는 이미 감산이 마무리가 돼서 올라오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경기는 침체로 갈 수 있다. 오케이, 충분히. 근데 그 시기에 반도체 감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 한국 시장과는 맞물린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반도체라고 본다라면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되는 만큼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는 감산했을 때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수가 바닥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미국의 경기가 하반기에 침체가 된다라면 그 침체를 반영을 해서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이 느려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이나 폭은 덜할 수 있겠다라는 데에서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빠지는 만큼 우리가 꼭 동일시에서 빠질 거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2008년부터 그려왔어요. 야, 한국 수출 개박살 났어. 한국 무역 수지 안 좋고 경상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옆에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네. 어디였나요? 중국이구나. 그죠?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크구나. 다른 얘기로 해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려면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떤 식으로든 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보시죠.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국은행 총재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 이분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정말 제일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도록 대단히 잘 보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4월 13일 날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네. 대놓고 미국 경제는 상고하저다. 그래 상반기 지금 좋은데 하반기 침체 빠질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하반기에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상저하고야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 왜? 우리나라 경기는 중국 경기하고 IT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듯 재고 감소로.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재고가 줄어드는 건데 미리 준 거죠. 재고 감소로 전환하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며 하반기 중국 관광객 증가와 대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면 원화도 동반 강세.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의 위안화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이 어느 정도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대치가 하도 낮아져서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그 폭을 떠나서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우리 수출도 증가할 뿐더러 환율도 원화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세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시장을 외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글로벌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분들은 미국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한국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핵심 키는 반도체 경기하고 중국에 달려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앞길에 놓인 현상에서 걸림돌은 많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지 여전히 모르고 부채 한도 협상 겁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부 쉬어간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과연 하반기 의류 증시의 모습이 나쁠 거냐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는 총재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죠. 더 중요한 건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걸 감안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중국 면세점 좋아지냐, 화장품 좋아지냐, 그래서 제가 탐방을 다 가봤습니다. 명동에 가봤더니 역시 중국인은 없고 동남아 분들하고 그다음에 백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근데 뭐 옛날처럼 많은 수준은 아니고 그냥 그래도 많다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면세점을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 개장 폐장 시간이 한 8시 8시 반, 예, 뭐 9시. 그 정도 되는데요. 현재 면세점은 6시 반까지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소비주를 사라 하는데 뭐 여지까지 전부 다 이게 그 늑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늑대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 30일이 나왔던 북경일보라고 있습니다. 중국 신문입니다. 네. 중국 신문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제가 오늘은 좀 못 집어넣었네요. 보니까 중국의 비행기 값이 최근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값이 아니죠. 비행기 표 값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는데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면세점을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드립니다. 장표 한번 보실래요? 롯데 면세점 사이트 들어가면 영업시간이 나와 있어요. 6시 반이죠? 네. 이거 8시로 바뀌면 사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폐점 시간이 바뀌면 그게 증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점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 우리 8시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매출 증가가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여기 같이 있는 건데 채용 안내를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 갑자기 사람 뽑아요. 명백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를 믿지 마시고 데이터를 믿으세요.
가서 이건 5분만 해봐도 되거든요. 아유, 오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혹시 시간 바뀌었나? 라고 해서 그렇죠? 조금 쉬시는 시간에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럼 화장품이든 면세점이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영업시간 매매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박합니다. 네. 그리고 야,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면 항상 지수가 빠져서 천만의 말씀이요. 데이터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상황이 뭔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이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요 90년대 중후반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떨어지면 설령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 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75 이번에 1 올리면 5가 되는데 5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요럴 때 지수가 3배 올랐어요. 이 가능성은 왜 배제할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라면 이렇게 안 좋다면 빠지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라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네. 데이터가 확인해 주고 있는데 또 딴 말씀은 안 하시겠죠? 데이터 보고이라고 해서 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죠? 네. 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금리 인하 있었을 때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빠지는 사람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인데요. 보세요. 지난해가 더 컸죠. 지금은 그 정도로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에 바닥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 대출이 줄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은행 대출이 많이 줄고 있죠. 이번에 금융 여건 불안으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얘기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오늘 건데 역시 오늘 거 최근까지 모았는데 미국의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 파산 여파로 대출일 기준이 강화된 데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금리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있던 금융시장 불안이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하니까 일단 지켜볼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물론 연준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연준은 0.25로 올려야 되고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라만 재무장관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무장관 연준 내에서도 오스탄 굴스비라고 스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대출이 조일지 여부가 얼마나 경기 둔화될지 굉장히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긴축적 신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아니냐는 인플레이션보다도 이 대출 조이는 영향이 얼마나 있지. 왜냐하면 이 대출 조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도 아직 잘 모르겠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크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모르겠다. 앞으로 보고 나서 이 영향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이 대출 강화 여건이 실제 경기와 또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아마 한 6월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5월에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3월 의사로 연준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보죠? 연준과 정책당국이 취한 조치들이 은행 부분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 앞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국이 취한 조치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세요. 위원들은 은행 불안이 경기를 둔화시킬 건데 동의했다. 이번에 은행 불안이 물가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금리 추정치를 낮추게 됐다. 원래 더 많이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로 위원들에게 이쪽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연준의 경제팀은 은행 불안 등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 연준이 보는 건 완만한 침체. 네. 그런데 2년간의 회복세를 얘기한다. 이번 하반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시장 좋을 거예요라고 3월에 의사록으로 더 얘기를 했다.
라는 게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부채 한도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없죠. 뭐 네.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아주 뭐 다양한 의견들을 또 주고 계신데 이것들 다시 한번 잘 우리 자료와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선혁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